한국 청년 약 40%가 주거 빈곤 상태. 저 고시원 살면서 그 생각했었어요. 빨리 돈 모아서 집은 좀 좋은 데 살고 싶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춘들. 그런데 저번에 저 판사가 정의정 건지 가처분 결정을 했고 아니 지금 젓가락에서 그렇게 나오는 건데 이렇게 오면 소문이 약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주시는 건가요? 계획대로 나는 착착 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르겠어요. 막 다 이제 뭐가 무너져 내린 것 같아요 그냥. 누가 청년들의 꿈을 무너뜨리고 있나? 건물에 융자도 아예 없더라고요. 주인이 건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전하거든요. 근데 그 여기 도심집은 지금 융자가 너무 높아서 그냥 안 될 것 같거든요. 융자가 20억이 있어요.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의 충격적인 현실. 청년들을 노린 전세 사기, 그 실태를 고발합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한 대학가 일대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곳 원룸에 전세를 얻었다는 25살 최민석 씨. 안녕하세요. 잠깐 실내 좀 할게요. 네네. 물이 여기. 오. 아 테이프로 지금 막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막아놨는데 또 새 바닥도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이틀 전인 것 같아요. 이틀? 아 이틀 전부터. 네. 누수로 천장에서 물이 새면서 방안이 흥건하게 젖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떨어지는 상황이야. 여기에도 떨어져서 이제 물이 이렇게. 업체나 뭐 그런 거라도 불러야 되지 않나요? 아니 뭐 그 백일동 세입자가 알아봤는데 이게 경매가 넘어가서 뭐 함부로 그 공사를 할 수가 없다. 배관 공사를 할 수 없다. 이 물소리 때문에 집에 있기가 싫어요. 네. 계속 거슬리고. 지난 3월 한 세입자가 알려주기 전까지 이 건물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민석 씨. 그 후 이곳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취업하겠다던 포부도 잠시 접어야 했습니다. 자격증 따신 거예요? 집주인하고는 연락 취해봤어요? 뭐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요. 갑자기 연락이 안 되고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되고 근데 그냥 대수롭게 넘어갔어요. 그냥 바쁜가 보다. 뭐 다시 돌아오겠지 이러다가 이제 전화 아예 안 받고 있고. 네. 그냥 기다리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어렵게 마련해준 전세 보증금 3,900만 원.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원래 그러니까 월세로 간다는데 부모님이 전세를 가라 했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으로서는 전세 중에서 제일 싼 곳? 싼 곳 중에서 제일 괜찮은 데가 여기였어요. 예, 뭐 딱히 뭐라 못 하시고 그냥 한숨 쉬고 돈이 제일 힘들어요. 물론 제 돈도 아니지만 부모님 돈이지만 그게 그냥 죄송하고 3,900이 엄청 큰 돈인데 돈이 제일 쪽으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민석 씨와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이가 또 있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원룸. 건물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원룸 피해 신고 접수 안내문.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한 학생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좀 들어가도 될까요? 실례 좀 하겠습니다. 이 건물에 가스가 끊긴 건 지난 12월경. 가스도 끊겨서 세입자들끼리 돈 N분의 1 해소됐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찬물로 씻고 살았어요. 원래 원룸 주인이야 되는데 주인이 지금 없는 상태니까. 전세 계약 당시 1년치 관리비를 모두 선지급했다는 이영미 씨. 그런데 계약 만료 직전 갑자기 가스와 전기, 인터넷이 끊겼다는 겁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약속 엄청 했어요. 이제 뭐 돈이 생겼다, 뭐 내일까지 보내주겠다 해놓고 또 안 보내주고. 처음엔 1월 중순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는 집주인. 그런데 3월이 되자 태도가 바뀝니다. 안 받거나 거절하거나 이제 끝에서는 차단당했어요. 결국 현재까지도 전세 보증금 3,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 처음에 계약금 마련할 때 부모님이 해주신 네, 좀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돈을 못 받을 줄은 몰랐어요. 저 때문에 지금 돈을 날리신 건데, 그리고 이 돈으로 제가 나중에 취업할 때 그 방을 또 이렇게 구하는 데 보탬이 되려고 했는데 이게 날라가 버려가지고. 그럼 지금 옮겨야 되는데 옮기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상황. 좀 불안하잖아요. 여기 안 사는 거랑 사는 거랑. 그래서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서. 이들이 새들어 산 건물의 집주인은 모두 같은 사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160여 명 중 한 대학에서만 93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제 계약을 할 때 전세가 딱 한 가구만 있어서 그리고 근저당은 얼마 잡혀있는데 크게 위험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사건이 터지고 나서 등기부등본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제 앞에 이미 6명 정도의 계약자가 있었더라고요. 다 이런 식이에요. 똑같은 말을 계속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세 그러니까 이 가구에 한두 가구밖에 없다. 그렇죠. 나머지는 다 월세. 나머지는 다 전세 더 이상 안 준다. 근데 저도 계약할 때 그 얘기는 다 이 얘기예요 지금. 조금 이상했지만 학생들이 선뜻 계약을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차도 뭐 한 3, 4억 대짜리 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처음에 롤 타고 다니다가 또 A 그것도 좀 있다고 들었어요. 그 제가 직접 타고 왔던 거는 였어요. 저랑 만날 때 이제 건물 앞에서는 10번 이상은 계속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그 부동산 측 전세금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냐. 라는 사람이 건물도 많고 돈도 많아서 안탈 없이 나중에 그냥 바로바로 받을 수 있을 거다. 그 대답만 10번 이상 들었어요. 실제 집주인 김 씨는 이 일대에서 상당한 재력가로 소문이 자자한 인물이었습니다. 이곳 대학가 일대에 위치한 17채 건물을 포함해 그가 소유한 건물은 무려 18채. 문제는 이 18채 건물에서 모두 피해자가 발생했고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금액만 65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집주인 김 씨가 계획적으로 벌인 일은 아닐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적으로 디데이를 정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불 끊기고 전기 끊기는 거는 비교적 최근에 한두 달 새로 이제 어떤 건물들에서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현재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가량의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피해자는 무려 약 160명. 대부분이 대학생이거나 취업 준비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뜩이나 실업과 신용불량의 이중고를 겪는다며 실신세대라 자조하는 이들에게 너무도 가혹한 시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건 집주인이 무려 18채에 달하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 3월경 한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이후 본격적인 사건은 정확히 1년 뒤인 2019년 3월에 불거집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세입자들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냈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 명절 후에나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다던 집주인은 집을 매매해 전세 보증금 절반가량을 먼저 주겠다고 하더니 지난 3월 이후엔 세입자들과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무려 18채의 집을 소유할 정도로 재력이 있었다는 집주인. 그는 어떤 방식을 통해 수많은 청년들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간 걸까요? 우리는
집주인 김 씨가 소유한 18채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모두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건물 매입 시기가 매우 이상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16년 8월 2일) 건물 2개 동을 한꺼번에 매입한 이후 (2018년 2월 23일) 18번째 건물을 매입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년 6개월. 집주인 김 씨는 어떻게 이처럼 빠른 기간 안에 18채 건물을 사들일 수 있었던 걸까? 우리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등기부등본을 더 면밀히 분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결과 그 주택 매매 가격하고 주택 임차 보증금 더하기 대출금 액수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끌어서 타인의 돈으로 주택을 산 구조인 거죠. 김 씨는 건물을 매입한 후 방을 임대해 전세 보증금을 확보하고 그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 돈으로 또 다른 건물을 계속 사들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혹시 18채 건물을 무리하게 사들이다가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던 것은 아닐까? 집주인 김 씨가 소유한 건물은 2019년 3월 4일 이후 현재까지 18채 중 무려 13채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무렵 집주인 김 씨가 경매로 넘어간 한 건물의 세입자들과 합의를 시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잠깐 실례 좀 하겠습니다. 박진우 씨는 약 3천만 원대 전세 보증금 중 60%를 돌려받는 대신 고소를 취하하고 전세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썼다고 합니다. 뭐 저희 차는 70%까지 갔었어요. 네, 알았다 70%까지 해주겠다까지 했는데 갑자기 그 매수인이라는 사람이 70% 하면은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이거 다 자기는 돈 못 준다. 어떻게 좀 60%라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다 해가지고 전부 다 합의를 하셨어요.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는 집주인 김 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체 액수가 1억이다 이런 얘기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범행의 한 수법이 된 거죠. 만약에 이제 피해액이 60억이라고 한다면 한 60%에 합의를 한다. 그러면 36억에 합의를 하는 거잖아요. 60억 중에. 그럼 나머지 24억은 본인 수입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어차피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합의가 됐기 때문에 집행유예 처벌만 받고 온전하게 24억은 다 자기 돈이 되는 겁니다. 과연 그에 관한 진실은 무엇일까? 우리는 세입자들의 계약서에 적혀있는 김 씨 주소지 3곳을 찾아가 그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KBS에서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좀 찾아. 저희 집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이 주소가 보시면 이사 오셨어요. 언제쯤 그럼 이사 오셨어요? 저희 한 6개월 됐어요. 아, 6개월 정도. 이미 집주인이 바뀐 상황, 또 다른 주소지를 찾아갔습니다. 계세요. 계세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는 상황. 우리는 어렵게 수소문한 김 씨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이 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현재까지 김 씨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유독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세 계약을 맺은 피해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전세 계약서.
60명 가까이가 한 부동산에서 피해를 입었어요. 혹시 이 건물에 전세 세입자 몇 명이에요? 물어봤더니 건물주랑 그 공인중개사가 한 2명, 3명밖에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당연히 믿고 계약을 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건물에 사람 세입자가 다 전세였던 거예요. 월세 한 명도 없고. 저희 건물에도 12세대 중에 6명 정도가 인데 다 그러면 자기 다른 곳에서 계약한 거를 건물주한테 갖다 드릴 수 없으니까 몰랐다라고 뭐 변명을 한다면 여지는 있겠지만 자기 건물에 자기가 계약한 거를 몰랐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집주인 김 씨에 대한 피해 세입자 112명 가운데 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발생한 피해자는 무려 51명. 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세 계약을 했다는 이민우 씨. 그는 해당 공인중개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계약할 때는 봤는데 이제 계약금 내고 이제 잔금 치를 때 한 번 더 이거를 그 사이에 이제 변동 사항이 있나 이거를 봐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부동산이 안 보여줬어요. 그냥 그래서 나중에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했더니 원래 이거는 요청할 때만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요청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개사가 의무적으로 이제 이걸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실제 그가 받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엔 해당 건물에 관한 정보가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계약 이전에 이미 이 건물에 1억 4,300만 원에 달하는 근저당이 설정됐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까지 생각하면 애초부터 해당 원룸은 위험한 집이었던 것. 어떻게 된 일일까? 이 사실을 안 후 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었다는 학생들의 가족들. 영업을 하시는데 임차 보증금이 얼마고 임차 뭐 전세가 얼마고 이런 거는 알려줘야 된다는 고유의무라는 게 있는 걸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집주인이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렇게. 근데 그게 사실하고 다르잖아요. 40세대가 넘게 여기서 계약을 했는데 다 전세인 거예요.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되나요, 상식적으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르죠. 사장님이 말씀하신 걸 믿고 계약을 하는 건데 그 의무를 다 안 하신 건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계산만 하세요. 그게 꼭 의무는 아니에요. 의무는 아니에요? 네. 그게 그 제 의무인가요? 등기를 2번 떼서 확인시켜주는 게 의무인가요, 제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의하면 중개 대상물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일대 공인중개사들 사이에 퍼진 소문.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 조금 돌았었나요? 이런저런 해갖고 어디서 뭐 그게 뭐 전세 다 뺐다 그런 얘기만. 딴 사람들은 하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한 거더라고. 저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다 알 건데 실장들도 다 알지. 그거 몰라 모르겠어. 그거는 2년 전부터 깜짝 원룸이라고 다 알았어요. 갖고 애들한테 다 확인을 했어. 갖고 하나 해준 학생한테도 빨리 시험장 빨리 나오라고 빨리 다 알려줬어. 다른 그런 부동산도 모를 리가 없었겠네요. 그렇죠. 모를 리가 없지. 근데 그 원룸제가 막 그 복비 배로 주고 한다고 하니까 나 몰라라 하고 뺀 거야. 올해 초 집주인 김 씨가 광고를 냈다는 한 생활정보지. 건물 임대 계약을 중개해주면 약 2배 수수료를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광고가 나간 이후 시 부동산 중개업소는 집주인 김 씨 건물의 전세 계약을 무려 19건이나 체결했습니다. 우리는 해당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가 그 이유를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안 해요. 아유 제발 좀 나가주세요. 아 잠깐만. 안 해, 얘기 안 해요. 씨하고는 알고 계시는 사이예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네. 근데 그거는 제대로 된 설명과 제대로 된 집을 소개시켜 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법원 가서 얘기할게요.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저는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요. 해주세요. 나가주세요. 답변을 거부하는 공인중개사. 잠깐만 얘기 안 맞으면 안 해. 아니 지금
예. 피해받고 있는 애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는 취재진을 피해 황급히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 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 관계 등을 정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토지대장 등본,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려 51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양산한 C부동산 중개업소 해당 공인중개사는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는지 의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금액과 전세 보증금의 합이 건물 매매가의 60%를 넘지 않아야 전세 보증금을 안전히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정설입니다. 그런데 집주인 김 씨 소유의 건물 18채 대부분은 대출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에 육박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합산액만 해도 매매가를 훌쩍 넘는 고위험 건물도 5채나 됐습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자신들도 집주인 김 씨에게 속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결국 물건의 위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무능과 무책임을 증명하는 주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큰 피해를 입었다는 청년들이 또 있습니다. 지난달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 한 무리의 사람들이 김나은 씨 집을 찾아왔습니다. 저 지금 너무 무섭거든요, 지금. 이렇게 다 같이 오셔가지고. 이거는 이제 소송을 하고 계신다 했잖아요. 이들은 법원에서 나온 집달관들. 채권자 쪽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 또 일 업무를 안 하면 직무에 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들도 안타깝긴 하지만. 아니, 지금 집에서 쫓겨나게 생겨서 그것도 너무 무서운데. 혜자한테 아무 얘기도 없이 이렇게 무서운데요. 저희들이 약자니까 그냥 그렇게 해주시는 건가요? 나라에서? 왜 이렇게 이름일때 찾아주는지 모르겠어요. 김나은 씨는 하루아침에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며 불안감을 토로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인 김나은 씨를 상대로 집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제가 원래 이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저도 부동산에서 정식으로 계약해가지고 살고 있는 건데 제가 완전 진짜 빚쟁이 된 것 같아요. 이 집을 점유하고 있는 진짜. 대학을 졸업한 직후 6년간 간호사로 근무하며 돈을 모아 5,500만 원 전세 자금을 마련했었다는 김나은 씨. 나중에 그 돈을 돌려받아 내년 9월로 예정된 결혼을 준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계획은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계약서가 왜 주장?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자기가 서류를 다 해놨대요. 저는 사인만 하면 된대요. 집주인한테도 도장을 다 받아놨대요. 예. 사인하는데 도장이 너무 좀 조잡한 거예요. 계약서가 맞냐? 아 이거는 임시로 드리는 계약서고 불안하실까봐 돈을 이제 내셔야 되니까 저희는 우편으로 계약을 해서 자기네가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집주인한테 우편으로 보내면 집주인이 그 계약서를 직접 보고 확인을 해서 사인 그 도장을 찍은 다음에 집주인한테 자기네가 다시 우편으로 받아서 나를 보여주고 내가 사인을 하면은 이제 계약서가 다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편으로 계약서를 보낸다고 그렇게 했나요? 저는 제가 이런 거 뭐 배운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편 계약이라는 게 없는 줄 몰랐어요. 아 남들도 이렇게 하는구나. 월세로 살던 김나은 씨에게 전세 계약을 제안했다는 부동산 중개업소. 그녀는 그들의 말을 믿고 얼굴도 모르는 집주인과 우편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이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올해 2월 계약서상에 적혀 있었던 집주인의 전화번호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때도 계약할 때 집주인이랑 전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번호로 전화를 하니까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영문을 몰라 계약서상에 적힌 집주인의 주소로 무작정 편지를 써 보냈다는 김 씨. 어렵게 실제 집주인과 통화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보세요? 아, 혹시 그 계약서 내용이 좀 똑같은지 확인해보고 싶어가지고. 계약서요? 네네네. 계약서 못 받으셨습니까? 저는 5,500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집주인분은 얼마로 알고 계세요? 저는 500에 40인데요. 김나은 씨는 보증금 5,5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지만 집주인은 이 집을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로 임대를 줬다는 겁니다. 아니 사실 이 부동산에 대한 걸 뭐 우리가 기초 학력으로 배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거 계약할 때도 부동산에 돈도 20 얼마씩 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거기 가서 돈 그렇게 내고 계약한 건데 제가 아무것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알아서 공부해서 계약할 거면 이 직업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이중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김나은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대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피해자만 무려 123명. 부동산 중개업소 두 곳에서 전세 계약을 한 세입자들에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석 달이 흘렀지만 아직도 자신이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최호진 씨. 지금 생각해보면 계약 당시 이상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제가 혼자 하는데 의심 많이 들잖아요. 집주인도 안 알려주고 전화도 안 되고 신분증 같은 거 요구하고 부동산에 찾아가고 부모님이랑도 가고 그랬죠. 어머니랑. 집주인을 만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는 최 씨. 당시 부동산 중개업소에 집주인과 통화를 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했다고 합니다. 예, 여보세요? 아 근데 왜 집주인분이 통화가 그렇게 안 되죠? 주인은 남편분이랑 같이 있으면 전화를 아예 못 받으세요, 오피스텔은. 다음 날 역시 왜 집주인들은 전화를 그렇게 안 받을까요? 문자 남겨놔요, 전화 받으라고. 아니 절대 안 받던데. 문자 남겨놓으면 연락 오겠지. 약 일주일간 끈질기게 부동산 중개업소 측에 요청한 후에야 먼저 연락을 취해왔다는 집주인. 저기 저번날 전화 주셨는데 우리 신랑이 좀 아파가지고. 예,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전화도 못 받고. 예. 제가 근데 집주인을 한 번도 못 빼갖고. 그러셨어요? 네,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저 부동산만 끼고 해갖고. 그냥 부동산 통해서. 이런 식으로 계약서상 이 번호로 집주인이라고 전화가 오니까 사람이 믿을 수밖에 없죠. 그 이 여자분이 누군지는 현재 네, 이것도 근데 가상 이게 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알고 보니 그가 집주인이라 여기고 통화를 했던 사람은 가짜였습니다. 우리는 수소문 끝에 진짜 집주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12월 11일 날 이 사람이 오니까 그때 계약서 작성하러 오십시오. 그래서 11일 날 내가 갔어요, 직접. 가니까 없어요, 사람이. 여태 기다리다가 방금 급한 일이 있어서 간다고 미안하다고 그래가면서 계약서는 여기 도장 다 찍어놓고 하니까 미안하다고 방금 전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사기쳤다는 게 얼마나 괘씸하던지. 당시 이 일대에 사건을 일으킨 부동산 중개업소는 두 곳. A 부동산 중개업소와 B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중개 보조원으로 일하던 이 씨 자매가 벌인 일이었습니다. 세입자들에게 월세를 전세로 속여 5년간 모두 65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이 씨 자매. 그중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곳은 자매 중 언니와 공인중개사 남편 최 씨가 있었던 A 부동산 중개업소. 남편 최 씨는 일대에서 꽤 유명했습니다.
이 부동산 여기에 오래 했고 여기를 한 90% 이상 부동산에 이렇게 독점을 했어요. 오래 하니까 믿고 맡기고 이 부동산 참 잘한다. 주인이란 말은 말 그대로 우리 시로 구청장하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부동산 업계에서는 상당히 열심히 했고 또 부동산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사장이었죠. 실제 확인해 보니 남편 최 씨는 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을 맡고 방송 출연도 할 만큼 인지도 있는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그는 당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아내가 벌였던 일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혹시 그 남편 지금 불구속 수사 중인 아무것도 몰랐다는 그 남편 뭐 저 계약하고 할 때 남편도 다 옆에 같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몰랐다고. 지금인데 진짜 어떻게 뭐 말을 안 하고 사셨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게 말이 되나 싶어요. 다 본인이 썼어요. 본인이 이건 네. 이거를 다 썼다고 하니까 뒤에 앉아 있다가 오더니 아저씨 이거 보라고 그래서 이거 막 다시 나열해주고 이 이름하고 도장은 본인이 다 찍었어요. 네. 남편 최 씨는 정말 아내가 한 일을 몰랐을까? 우리는 그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계세요. 집안에선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상황. 이웃들에게 최 씨의 행방을 물어봤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고 이 앞에 집 찾아왔는데 말씀 좀 여쭤보려고요. 네, 다름이 아니고 여기 씨 좀 찾아왔는데. 된 지가 거의 2달 정도 된 것 같아서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못 보셨어요? 예, 최근에는 잘 못 봤어요.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직후 공인중개사인 남편 최 씨는 종적을 감췄습니다. 자매 중 동생이 중개보조원으로 일했던 비부동산 중개업소. 이곳을 통해 전세 계약을 했다는 신혼부부는 당시 그녀가 공인중개사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명함 주고 내가 이다 라고 했고 그 명함 자체에 써있는 번호도 전화할 때마다 맨날 가 받았고 알고 그렇게 만나서 계약을 그 이름이 솔직히 딱 들어도 여자 느낌이 살짝 있잖아요. 애초에 공인중개사라는 명함을 자기인 줄 알고 자기가 이렇게 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할 솔직히 겨를도 없었죠. 그렇다면 실제 명함 속 공인중개사 이연서는 누구일까? 우리는 수소문 끝에 지방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공인중개사 이 씨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야? 예, 잠시만요. 그런데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진짜 공인중개사 이연서 씨는 여자가 아닌 남자. 그는 중개보조원이 자신을 사칭했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 근데 이제 제가 좀 한 1년 정도 있다가 갑자기 또 아버님이 편찮해 주셔서 내려오는데 이제 다시 올라갈 상황이 안 됐어요. 본인이 씨가 이라고 사칭을 하면서 영업하신 건 알고 계셨어요? 그건 몰랐어요. 제 명함을 받았으니까 그 명함만 주는 줄 알았죠. 자기가 이라고 하는 줄 모르겠죠. 그는 우리와의 대화 도중 공인중개사 면허를 대여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면허 빌려주시고 도장값이나 이거 수수료식으로 월에 얼마씩 이렇게 받고 몇 번 보내주시, 뭐 100만 원씩 이렇게 몇 번 보내주신 거 있어요. 시간에 이거 보내줄 때 고맙다고 하면서 몇 번이나 그거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대략 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면허를 대여해줬고 돈까지 받으셨으니까 이건 누가 봐도 불법 대여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한다. 임대인이나 세입자한테 정말 죄송하고. 중개보조원 이 씨 자매가 빼돌린 전세 보증금은 약 65억 원. 그들은 이 돈을 생활비와 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 씨 자매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이들에게 남아있는 재산은 없었습니다.
결국 전세 보증금을 결혼 자금으로 쓰려 했던 예비 신부와 약 8년을 고시원에 살면서 악착같이 전세 보증금을 모았다는 한 청년 등 무려 120명이 넘는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되찾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돼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사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벌어진 부동산 사기 사건의 절반가량은 중개보조원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중개보조원이 사기를 치진 않습니다. 하지만 통계상으로 10만 명이 넘는 공인중개사에 비해 인원이 절반가량인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사기 사건의 단골로 등장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개보조원을 앞세운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의 위험한 영업 실태, 추정 60분이 취재했습니다. 우리는 최근 5년 사이 1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대형 전세 사기 사건을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 대형 전세 사기 사건은 10건. 피해자들은 대부분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는 20, 3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원룸이나 소형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사회 초년생이 많습니다. 사회적 경험이 적다 보니까 또 경제적 소득이 낮다 보니까 낮은 금액으로 제시하는 전세 물건에 현혹돼서 계약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와서 전세 금액이 많이 올라가거나 또는 전세 물건을 구하기 어려울 때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한 현직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에 의해 전세 사기가 발생한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에서 중개를 하고 있는 80% 정도가 중개보조원이다. 그런 사무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공인중개사는 소수, 중개보조원들이 못해도 반절 이상? 그녀의 말은 과연 사실일까?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과 오피스텔이 몰려있는 서울시 관악구. 그 가운데서도 약 100여 개가 넘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몰려있다는 한 골목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그중 20곳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해 부동산 거래 실태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격증에 본인은 아니신 거죠? 저는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이신 거죠? 왜 사장님을 자꾸 집착을 하세요? 계약할 때만 만나시면 돼요. 방 보러 갔을 때 사장님한테 설명 듣고 이러는 거는 저희가 다 해드려요. 사장이랑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장은 계약서 작성만 해주는 거고요. 다 이제 1인 실장님들이 하는 거예요. 실장은 도장만 찍는 거예요. 사장님. 근데 어느 부동산을 가셔도 원룸 구하실 때 사장님을 만나진 않아요. 또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중개보조원 분들이 앉아 계신 분들. 솔직히 대표는 나와서 도장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도장만 찍고 들어가시고 하루 얼마 받고 한 달에 100만 원 수준만 받고 그냥 자격증 돼요. 그게 돼요예요? 관악구에서 지금 자격증이 있는 부동산이 몇 없어요. 아예 중개보조원들로만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 부동산 중개업소. 우리는 오랜 시간 문제 중개업소를 관찰했습니다. 출근 시간이 되자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하는 직원들. 그들은 공인중개사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려 보였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해당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습니다. 저희 KBS 출연을 시켜 왔는데요. 여기도 며칠 지켜봤었거든요. 근데 대표님은 저희가 한 번도 못 봤어요. 대표님 매일 나오시는데? 내일 몇 시에 나오셨어요? 어제 몇 시에 나왔죠? 매일 사무실에 출근은 한다는 공인중개사. 주로 집에 계시다가 그냥 계약이 있을 때만 그럼 오시는 거예요?
아니 뭐 계약이 무조건 있어서 오시는 건 아니고 오시고 뭐 집에 계실 때도 있고 그렇죠. 그때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한 중년 남성이 급히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알고 보니 우리가 찾던 공인중개사였습니다. 실질적인 일을 여기에서 하시는 게 맞으세요? 지금 나왔잖아요. 여기서 업무 배우시는 게 나오신 거예요? 어떤 업무로 나오세요? 계약서요. 검사. 그럼 공중은 마지막으로 계약했던 건수가 어떤 건지 기억하세요? 기억하? 네. 이렇게 최근에 차례컷 오늘 쓴 거 있잖아. 오늘 전에 썼잖아. 월세가 아꼈어요. 그래서 한 방에서? 저요? 응. 저는 아직 안 썼어요. 네. 좀 헷갈리네. 그리고 또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직접 일을 보신다 그러면 최근에 계약했던 거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이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입금제 이제 한 달에 얼마 약정금액 내고 본인이 이제 뭐 하는 대로 본인이 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약정 금액을 중개보조원들이 대표님한테 내고 그 수익을 이제 나눠서 가져가요. 상당수 부동산 중개업소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찾은 총 20곳의 부동산 중개업소 가운데 실제 공인중개사를 만난 곳은 단 6곳뿐. 대부분은 중개보조원이 업무를 하는 상황. 중개보조원은 사실 어떤 특별한 요건이 없고 그냥 4시간 근무만 받으면 되고 잘못된 거를 중개에서도 문제점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당연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가 그들은 잃을 게 없어요. 보조원들 고용해놓으면 두려운 게 없으니까 아무거나 다 가져온다. 계약 성사율이 훨씬 높다. 이런 거니까 돈만 잘 벌면 장땡이다. 과거 중개보조원으로 일했었다는 제보자 역시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기본급이 하나도 없어요. 100% 인센티브니까 기본급이 없다 보니까 무조건 이제 많이 계약을 하는 게 유리한 거죠. 그리고 계약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양쪽으로 받잖아요. 그럼 사무실마다 그 차린 사람한테 5대5로 떼던가 6대4로 하던가 7대3로 하던가 이렇게 얼마씩 줘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한 달에 내가 입금제 비용을 내요. 50만 원 이렇게 내요. 이 차린 사람한테.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계약 쓰는 거예요. 그 양쪽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20대 제작진을 투입, 사회초년생들을 대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영업 방식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예예예. 월세도 얼마까지 보세요? 얼마 정도가 괜찮을까요? 대출 받으시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 받을 수도 있고요. 잠시만요. 현재 따로 하시는 분 계시나? 잠깐 기다리실게요. 예예예. 갑자기 밖으로 나가는 중개보조원. 아 여기. 아 네. 맞은편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한 남성이 들어와 상담을 주도합니다. 전세 내역이 좀 많이 있어서 얼마까지 보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전문가예요. 실장님들이 이제 나가서 중개를 하고 전세 계약을 하겠다 하면은 일단 오셔서 그 다음에 저랑 상담을 하고 직접 매물만 직접 실장님들이랑 보시는 거고 저희도 교육을 하는데 확실히 공부를 하고 너네가 인지를 했을 때 손님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려라. 그게 아닐 경우에 어설프게 설명해드리고 나한테 데리고 오면 그 다음에는 꼬여버리니까 앞자리 그냥 저분들은 공인중개사 분들은 아니시죠 사실? 네 그렇죠. 중개보조원. 보조원이 네. 공인중개사분이고 네. 그 혹시 성함이? 과장님 실장 이상. 자신을 공인중개사라 소개한 남성. 하지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각 지자체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임명부를 확인해본 결과 그는 중개보조원이었습니다. 또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 주인이 건물이 많아요. 우리에게 선뜻 괜찮은 매물을 보여주겠다고 나서는 중개보조원. 지금 말씀드린 게 지금 보러 갈 집은 너무나도 안전한 집이에요. 주인이 건물이 많아요. 뭐 문제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집에? 막 융자가 막 50% 막 60% 되고 위험한 집은 저희도 애초에 소개를 안 해요. 근저당 설정이 많지 않은 안전한 집이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합니다. 방이 이렇게 이 정도면 충분히 공간 나오거든요. 저당 잡히거나 그런 거 없나요? 이거는 안전할 거예요. 저희도 위험한 건 안 하거든요. 아 바로 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예, 바로 뗄 수 있어요. 그럼 가서 한번 떼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예.
그런데 사무실로 돌아와 다른 직원과 뭔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 듯 하더니 잠시 후 근데 그 여기 보신 집은 지금 융자가 너무 높아서 그냥 안 될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융자가 20억이 이렇게 있어요. 만약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달라 요청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었던 상황. 그런데 만약 중개 사고가 나더라도 1년 미만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처벌 규정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최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은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에게 이렇게 큰 아픔과 이런 것을 준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가중처벌에도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다수 공인중개사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러나 이 법을 악용해서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책은 공제제도밖에 없는 현실. 이게 금액이 1억이잖아요. 제 생각은 그죠. 1억이면 제 피해 금액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죠. 이게 이 피해자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죠. 생각을 못한 거죠.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피해 금액 보상을 보증해준다는 의미의 공제증서. 현행법상 개인 공인중개사는 최소 1억 원 이상, 법인 공인중개사는 최소 2억 원 이상 의무적으로 공제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확인 가능한 공제증서. 자세히 보면 거래 건수나 계약자 수에 상관없이 1년에 1억 원을 보상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계약 한 건당 1억 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1억 원까지 보상해준다고 이렇게 써 붙어 있잖아요. 나중에 사기를 당하고 알고 보니까 그 연도에 피해당한 사람을 모두 합해서 1억 원이더라고요. 그전에는 부동산에서 그런 설명 안 해주죠. 우리는 1억 원까지 보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즉 공제증서 약관 규정에 따르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총 93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김나은 씨의 경우 예상되는 보상 금액이 고작 107만 원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공제 금액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이 제도가 2008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주목할 것은 저희가 2008년도에 서울시 공동주택 아파트의 이제 평균 매매 가격이 한 4억 5천 정도 됐습니다. 2009년도 올해 봐서는 한 8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봐서는 그 금액으로 봐서도 엄청나게 많은 주택, 공동주택 상승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공제 한도 1억 원은 시장에 있어서 좀 현실성이 없지 않나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7년 사이 서울의 주택 가격이 2배 가까이 급등했지만 부동산 중개업소의 공제 금액은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 변화의 움직임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2012년 2월 건당 최소 1억 원 이상 배상금을 보장한다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던 당시 국토해양부. 그런데 이 개정안이 무산된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중개업소에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어찌 보면 보험이잖아요, 그것도. 보험도 모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부담이 되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아서 못 바꾸는 중개업자들이 찬성하지 않아서 못 바꾸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시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심했다는 겁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만약 2억을 늘린다 했을 때 이걸 손해보지 않고 회원들도 보호하고 소비자들도 보호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했을 때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그동안 1년에 한 20만 원 부담하던 걸 최대한 저력해도 한 35만 원, 30만 원 이상을 부담하라는 얘기니까 그것이 과연 이 문제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되겠느냐. 그런 거죠. 그렇다면 협회는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을까?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지금도 이제 외부 용역으로 올해도 또 이렇게 이사회에서 통과시켜서 외부 용역에 맡겼습니다.
건당 그것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이렇게 용광로에 넣어놓고 한번 그 객관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는 거죠. 좁은 단칸방에서도 꿈을 잃지 않았었던 젊은 청춘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이 사회가 원망스럽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을 당하고 막 알아보면 다 제 잘못인 거예요. 공인중개사 시험 어렵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전문가고 난 그 사람들을 믿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사기를 쳤을 때 아무 대안이 없더라고요. 사회를 원망하면 안 되는데 왜 원망스러운 건 있어요. 우리 법은 부동산 거래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만 결국 거래의 주체는 본인이므로 사고 가능성에 대해서 주의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재판을 통하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감안해 실제 입은 피해 금액 중 일부만 배상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래 금액의 최대 0.9%에 해당하는 중개 수수료를 내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맺는 건 그들이 안전장치가 되어줄 거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소비자들의 이 믿음이 과실이 되는 현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수백만 건의 부동산 관련 매매 계약서가 작성되고 있는데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일한 장치는 공제제도뿐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2010년 이후 계속해서 부동산 소비자 보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10년째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 2012년에 중개사고 발생 시 건당 최소 1억 원을 배상받는 등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공인중개사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다시 부동산 소비자 보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이번엔 국토부의 검토가 현실화되는지 추정 60분이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개성의 에너지는 미래 시대를 여는 신성장 산업입니다. 신청사무소 승인율이 17년 보장 해고성 연금이고요. 태양광은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지금 땅 보니까 개발이 될 것 같으세요? 전혀 안 오시답니다. 월 1,000만 원 이상은 나오게 해드릴 테니까. 농사를 안 짓게 해준다고 태양광을 하더니만은 골 아프 죽겠어요 그냥. 아유.